안녕하세요. 이어서 6주차 2차 시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컨설팅 장학의 종류, 개념, 그리고 컨설팅 장학의 특징, 그 다음에 장학의 형태, 경력에 따른 장학의 종류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알아봤고, 자, 이번 시간은 남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상장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임상장학 과정은 어떻게 되고 유효할 점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장학 담당자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야 컨설팅 장학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시간이 허락하면 우리가 서론 작성, 본론 작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마지막 논술문 결론 작성하는 또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장학의 과정, 파란색 막대를 한번 보세요. 임상장학이 뭐라고 했죠? 임상장학. 학교 단위 장학인데 학교 단위 교실 단위 장학이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수업을 어디서 하나요? 교실에서 하죠. 교실 수업에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지도해주는 컨설팅 장학 활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임상 장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회를 해요. 사전 협의회를 통해서 어떠한 수업을 하겠다. 그 다음에 수업 들어가서 보겠죠. 수업이 끝나고 나면 협의회를 또 하겠죠. 협의를 통해서 당신의 수업은 정말 잘했어요.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것들이 더 추가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협의회를 하겠죠. 그래서 임상장학의 과정은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전 협의회, 수업 관찰 분석, 사후 협의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사전 협의회. 사전 협의회는 어떻게 할까요? 교사와 컨설팅 장학 담당자, 교사와 담당자 간의 관계를 먼저 형성하는 게 중요하겠죠. 교사와 장학 담당자 간에 전혀 어떤 인간관계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수업으로 와서 지도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교사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요즘의 선생님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수업에 대해서 수업권을 침해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장학 담당자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건 물론이고 교사와의 인간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사가 사전에 이 장학 담당자를 실력을 인지하지 않고 실력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을 와서 컨설팅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임상장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도 물론 중요하겠죠. 교사도 장학 담당자도 모두 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교사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지도안을 어떻게 만들고 교수 모형은 어떤 교수 모형을 적용해서 수업을 몇 분 동안 어떠한 대상으로 어떠한 학생 몇 학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를 사전에 계획을 하겠죠. 어떤 단원에 대해서 수업을. 또 장학 담당자도 물론 계획을 하겠죠. 이 교사가 보내온 수업 지도안이라든가 아니면 수업을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을 담당자에게 보내와요. 그러면 이 담당자도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그날 수업 가서 어떠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컨설팅을 해줘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겠죠. 물론 수업 장학의 과제가 확정이 되겠죠. 교사가 뭐 어떤 단원으로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교수 모형으로 지도안을 작성할 때 물론 결정이 되겠죠. 이 사전에 계획하는 걸 사전 협의회라고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 형성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형성은 어떻게 할까요? 교사가 또는 장학 담당자가 서로 전화를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또는 메일을 통해서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인간관계를 사전에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사전 협의회.
임상 장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있겠죠. 수업을 실제 진행하는 거예요. 실제 본 수업.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교실에서 이루어지죠. 학급을 방문하고 실제 수업을 관찰을 해요. 피드백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얻는 단계겠죠. 이 장학 담당자는 자료를 얻는 단계예요. 학생들이 떠든다? 떠든 학생들이 조치가 없다? 처치가 없다? 또 교수-학습 모형인데 만약에 직소 모형을 적용했다. 아니면 거꾸로 수업을 적용했다. 그럼 거꾸로 수업에 대한 전문성, 직소 모형에 대한 전문성을 누가 갖춰야 될까요? 이 장학 담당자는 그러한 교수 모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수업 또는 직소 모형을 수업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수업에 잘된 점, 못된 점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자료를 얻는 단계의 실제 수업이겠죠. 또 관찰을 하는데 관찰의 종류가 또 있어요. 우리 교육학에 나와 있는데 무초점 관찰이 있고 초점 관찰이 있어요. 초점 관찰은 말 그대로 포커스, 어떤 초점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사전에 합의한 몇 가지 어떤 관찰에 대한 포인트, 초점, 수업 모형에 대해서 나는 컨설팅을 받고 싶어요. 아니면 나의 수업 태도, 나의 수업 학생들과 상호작용, 제스처 이러한 것들을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 사전에 몇 가지 초점을 정해놓고 하는 게 초점 관찰이고 무초점 관찰은 말 그대로 초점이 없어요. 초점이 없으면 어떻게 관찰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수업을 관찰해야 되겠죠. 수업 장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관찰하는 게 무초점 관찰이에요. 이러한 무초점 관찰과 초점 관찰을 나누어서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수업 관찰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관찰을 한다? 교사와 학생의 언어 행동이라든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라든가 학생의 이동 상태의 떠든 정도라든가 이 상호작용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교사가 학생에게 질문을 하는 방법 또는 모둠 활동을 하고 있는데 4명씩 모둠 활동으로 있는데 이 교사가 이 모둠에 가서 어떠한 행동, 어떠한 말로 지도를 하는지. 요즘에는 학생 중심 수업이라고 했죠. 학생 중심 수업이기 때문에 교사가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수업 모형보다는 학생들이 수업을 찾아서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수학습 모형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러한 모형들은 뭐가 있나요? 거꾸로 수업, 또는 모둠 활동, 협동학습, 직소 모형, 다양한 방법들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협동학습 모형, 또는 하브르타 모형. 하브르타는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교육 방법인데 유대인은 두 명이서 유대인의 도서관은 에시바라는 도서관이 있는데 에시바라고 하는데 에시바 유튜브에서 한번 쳐보세요. 에시바. 그러면 거기에서는 성전을 펴놓고 유대인들은 서로 굉장히 시끄럽게 상호 논쟁하면서 토론을 합니다. 그러한 방법. 이 하브르타 교육 방법도 우리나라에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관찰한다는 거죠. 교사의 수업에 대한 방해가 안 되게 교사 수업에 방해가 되게 관찰을 하면 물론 안 되겠죠.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대한 수업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을 해야 돼요. 되게 컨설팅 장학을 가보면 이러한 교실이 있을 경우에 이런 교실이 있다고 하면 앞에서 교사가 수업을 하겠죠.
컨설턴트들은 뒤에 서 있습니다. 뒤에 또는 옆에 서서 수업을 관찰해요. 관찰하는데 이 모둠들이 있겠죠. 이 모둠들이 있는데 이 모둠 사이사이 가서 관찰하기도 해요. 이 컨설턴트들이 들어가서 관찰하는데 이때 서서 관찰하면 안 돼요. 최대한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앉아서 이 책상 옆에 앉아서 이 학생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선생님의 수업을 잘 따라오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 너무 우후죽순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조심스럽게 가끔씩 들어가서 보고 또 관찰하지 않을 때는 옆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업 형태, 교수학습 모형, 수업 활동, 질의응답, 학생 이동 등에 대해서 이제 관찰하고 이제 분석하겠죠. 실제 수업을 참관하면서 수업을 이제 분석해요. 자, 수업을 중학생은 45분, 고등학생은 50분 수업을 관찰했다면 그 다음에는 바로 사후협의회를 가져요. 사후협의회. 장학 담당자는 관찰 결과를 일단 분석해야 되겠죠. 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분석해요?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요. 협의 준비를 하겠죠. 이때 중요한 건 지적 또는 지시는 절대 안 돼요. 교사가 반감을 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경청, 지원, 하지 못하면 권유 이런 형태로 컨설팅을 진행해야 겸손함도 유지하고 그 교사를 존중하는 태도가 되겠죠. 물론 잘못된 점들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칭찬과 격려가 중요하다는 거.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겠죠. 사후협의회는 협의 주요 활동은 수업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교사에게 새로운 통찰의 기회가 된다. 지시보다는 경청을 해라 라는 거죠. 수업을 하고 나면 교사가 수업 반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때 장학 컨설턴트는 듣고 나서 당신 수업은 뭐가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교사가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경청과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청과 격려. 만약에 이 선생님의 수업이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한다? 권유 형태로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어떤 그 수정 방법은 SNS나 메일을 통해서 정확하게 수업을 분석해서 그 교사에게 알려줄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임상장학의 과정은 사전협의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인간관계 레포 형성을 하고 교사나 컨설팅 담당자나 계획을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 협의를 해서 수업에 들어가서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관찰하고 사후 협의를 하는데 사후 협의회 때는 절대 지시나 통제, 감독보다는 칭찬과 경청과 격려를 통해서 정말 선생님 수업 훌륭했어요. 내가 교사였더라도 선생님처럼 수업은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 명수업 잘 봤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선생님의 어떤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경청과 격려의 말. 수정 내용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수정된 내용은 권유 형태로 조심스럽게 선생님에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SNS나 메일을 통해서 그 선생님에게
수정된 내용을 피드백 해주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장학의 종류 그리고 임상장학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임상장학의 유의점은 앞에서 다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읽고만 지나갈게요. 자, 교사들은 임상장학이 전문성 향상에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돼요. 교사가 마음을 열지 않고 나는 내가 최고야 라는 어떤 그러한 자세보다는 오픈 마인드로 배운다는 자세로 교사가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아야 돼 라는 점을 인식하고 해야 임상장학 효과가 있다는 거죠. 또 상호 신뢰와 존중은 장학의 효과를 높여요. 신뢰와 존중. 교사는 컨설턴트를 신뢰하고 컨설턴트는 교사를 존중해야 되겠죠. 이러한 서로 상호 간의 이러한 이해,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교사는 마음을 열지 않겠죠. 그러면 임상장학의 효과는 없을 거예요. 평가의 성격을 벗어나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평가의 성격은 벗어나야 된다. 교사는 지금 컨설팅 장학을 왔어요. 컨설턴트가 나를 평가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평가한다는 생각보다는 나의 수업 전문성을 조금이라도 내가 배운다는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된다. 수업 전문성 기르는 기회로 생각해야 되고 교사의 어떤 오픈마인드, 적극적인 수용 태도 이러한 것들이 교사의 발전을 가져오지 나는 정말 똑똑하고 선생님도 어렵게 됐고 내가 최고야라고 하는 그런 물론 그런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자신감을 가지는 중요도 중요하지만 보다 발전적인 어떤 자신의 적극적인 수용 태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의 성격을 벗어나야 된다. 컨설턴트가 나를 평가하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조금이라도 배운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 장학 담당자는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죠.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그 교사가 수업 컨설팅을 받고자 의뢰를 했어요. 니즈에 의해서 교사는 교수학습 모형에 대해서 교수학습 모형인데 거꾸로 수업 모형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자 의뢰를 했어요. 그렇다면 장학 담당자는 이 거꾸로 수업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거꾸로 수업은 사전에 영상을 어떻게 제작해야 되고 학생들은 이 영상을 어떤 메모 방법으로 어떻게 집에서 학습해서 본 수업에서는 어떠한 토론, 어떠한 모둠 활동으로 진행이 되고 또 이 수업을 통해서 교사는 어떻게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지 이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절차, 거꾸로 수업 모형에 대한 절차를 장학 담당자가 알지 못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한다라고 하면 교사는 일단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본인보다 더 모르는 이 컨설턴트에게 수업을 컨설팅을 받는다는 건 교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장학사나 장학 담당자, 교사일 수도 있고 장학사일 수도 있고 교수님일 수도 있겠지만 그 수업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컨설팅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교사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학급 단위로 장학을 해야 효과적이다. 물론 이건 당연한 거고 교실 단위에서 임상장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임상 수업이니까. 임상장학을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 교사를 행정적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교구들, 컴퓨터, 교수학습 자료, 다양한 방법, 수업 재료들이 있겠죠. 또는 어떤 인적 지원도 할 수 있겠죠. 컨설팅, 유능한 만약에 전주에 있는 학교라고 하면 남원에 있는 익산에 있는 유능한 교사를
초청해서 지원을 줄 수 있는 학교의 인적 지원, 인적, 재정적, 물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수업 관찰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줘야 돼요. 이와 같은 거꾸로 수업을 교사가 컨설팅을 받고자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교사에게 제공을 해줘야 돼요. 이러한 프로세스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은 동영상을 만들 때 수업을 할 때 어떠한 점이 아쉬웠어요. 이러한 점들을 추가한다면 선생님은 정말 거꾸로 수업의 명수업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전문가다운 컨설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임상장학의 유의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상호 신뢰와 인간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상호 신뢰,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컨설팅의 효과가 없겠죠. 컨설팅의 효과가 떨어질 거예요. 전문가가 전문성이 없다. 거꾸로 수업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 컨설팅 장학 효과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상호 신뢰와 인간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이건 사전 협의회 때 이루어지는 거겠죠. 인간관계 형성. 사전 협의회 때도 이루어지고 수업 중에도 물론 이루어지고 사후 협의회 때도 컨설팅을 진행할 때 엉뚱한 소리를 하는 컨설턴트를 교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인간관계 형성, 상호 신뢰와 인간관계 형성이 이 임상장학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장학론에 대해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컨설팅 장학의 역할, 학교장의 역할이 있을 거고 교감의 역할이 있을 거고 부장교사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교사들의 역할도 있겠죠. 교사들의 역할, 사전에 계획해야 되고 어떤 단어로 수업 준비해야 되고 하는 역할이 있을 텐데, 자, 장학 담당자들 또는 학교장, 교감, 부장교사 역할들이 있어요. 학교장은 그 학교의 책임자죠. 의사결정권자예요. 수업을 어떤 컨설팅을 지원해야 되고 하는 모든 의사결정권자고 또 학교의 어떤 풍토를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변화의 촉진자이기도 하고 도덕적 품성을 또 갖춰야 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고 교사에 대한 복지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교사를 존중해야 되고 하는 교장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교장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풍토 조성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클라이메이트, 풍토죠. 학교 풍토. 이걸 조성하기 위해서 민주적, 개방적 풍토, 민주적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장의 역할은. 그래야 교사들이 수업 컨설팅도 한번 받아봐야지, 수업 전문성도 내 스스로 자기 장학도 해봐야지 라고 한다는 거죠. 교감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죠. 교감은 교장을 보좌해서 교무 수업을 교사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거죠. 이 학교장은 초중등 교육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21조 1항에 교무를 통괄하고 지도 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학교장은 통괄하고 지도 감독하고 교육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교감의 역할은 초등교육법에 교장을 보조하여 교사들을 관리한다 이런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무, 수업에 대한 내용을 관여하고 수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자적 입장에서 역할이 중요해요. 또 부장교사 역할도 중요하겠죠. 부장교사는 학교의 모든 행사, 모든 교육 활동을
총괄하는 실무자예요. 실무자. 따라서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장 교감에게 반응해주는 중간자적인 위치에 있죠. 중간자적인 위치에 부장교사가 있어요. 이 부장교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러한 컨설팅 장학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담당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컨설팅 장학을 위한 인간관계라고 하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뭐 이런 장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주는 어떤 그런 거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겠죠. 존중. 컨설턴트는 교사를 존중해야 되고 교사는 컨설턴트를 존경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레포 형성이 돼야 되겠죠. 레포 형성. 메일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레포 형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존중과 존경이 필요하고 이해와 수용이 있어야 돼요. 이해와 수용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한 생각, 경청하는 자세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수용할 수 없겠죠. 이러한 이해와 수용이 바탕이 돼야 컨설팅 장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고 교사도 컨설턴트를 신뢰하고 본인의 마인드도 오픈 마인드로 바뀌고 한다는 거죠. 가치와 존엄성 인정. 좀 어려운 말인데 자,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얼굴이 이쁘다고, 인종이 틀리다고, 얼굴색이 틀리다고, 여자이기 때문에 또는 남자이기 때문에 실력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받고 귀중하게 여길 때 컨설팅의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컨설팅 장학은 교사와 장학 담당자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 속에서 신뢰가 쌓일 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앞에서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이해는 잘 여러분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설팅 장학에 대해서 우리 교육학에 나와 있는 장학론 책 한 권을 지금 1시간 20분 만에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을 했고,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컨설팅 장학을 하기 위해서는 컨설턴트는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열어야 되겠죠. 내가 컨설팅을 받고 좀 더 수업의 전문성을 기르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또 서로 이해와 존중, 신뢰가 쌓여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갖춰졌을 때 컨설팅 장학의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20분 정도 시간 안에 이 교육청의 컨설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논술문 결론 작성에 대해서 20분 동안 빠르게 선생님이 진행할 테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집중해 주길 바랍니다. 자, 전주교육청에서 2020년 3월에 전달이 된 컨설팅 장학에 대한 계획이네요. 자, 이 내용은 다 훑어보지 않고 선생님이 스킵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교사들의 학교에 수업 컨설팅 지원하는 계획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교내 자율장학 우리가 배웠죠. 교내 자율장학이 있었죠. 자기장학이 있었고 임상장학이 있었고 동료장학이 있었죠. 여기에 연수, 동아리 활동도 다 포함이 되네요. 수업 컨설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학교 컨설팅을 하고 있네요. 수업 컨설팅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컨설팅이고 학교 컨설팅은 학교 교장을 상대로
학교 선생님들을 상대로 학교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자, 교내 자율장학 다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수업 컨설팅에서 수업 나눔, 수업 멘토링, 수업 초청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수업 나눔은 수업을 많은 선생님들에게 공개해서 나눠서 보고 그걸 협의를 통해서 이제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수업 멘토링은 저경력 교사와 고경력 교사의 멘토 멘티를 짝을 이루어서 수업을 컨설팅을 하는 거고, 자, 수업 초청은 A 학교의 교사가 수업을 해요. A 학교의 교사가 수업을 하게 되면 B 학교, C 학교, D 학교, E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 A 학교에 와서 수업을 보는 거예요. 이러한 수업 초청이 있겠죠. 자, 학교 컨설팅은 정책 지원을 장악하고 주제별 컨설팅, 아까 얘기했었죠. 코로나 상황, 안전사고 상황, 아니면 수학여행, 체험활동, 수련활동 이런 다양한 주제별 컨설팅이 있을 거예요. 학교 간 만남 컨설팅도 있을 거고, 이러한 다양한 컨설팅의 종류들이 있네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그런 장학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해 두었어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한 번쯤 읽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앞에서 선생님이 수업했던 내용들을 풀어서 학교 현장에 공문으로 전달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교내 자율장학, 교내 자기장학, 동료장학, 자체연수, 동아리활동, 전문성 신장 및 수업과 삶 연결하는 통찰을 위한 자율적인 교내 자율장학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장학은 수업 성찰해 보기, 가꾸기, 연구의 활동 참여하기 이러한 것들이 자기장학이라고 그랬죠. 자, 동료장학은 피어 슈퍼비전이라고 했죠. 슈퍼비전. 그래서 동료 간 2명 이상의 교사가 서로 수업을 보고 수업을 나누고 대화하고 하는 거겠죠. 연수활동, 동아리활동 이러한 것들도 컨설팅, 장학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업 컨설팅에는 수업을 서로 나눠서 보는 거 있다고 했고, 수업 멘토링, 저경력 교사와 고경력 교사가 수업을 서로 얘기해서 도움을 받는 거, 자, 수업 초청하는 거, 자, 학교 컨설팅은 정책적인 거, 주제별, 그 다음에 학교 간 만남 컨설팅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컨설팅이 진행된다는 거죠. 여기는 참고적으로만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 장학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공문서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 시달된 공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장학론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해야 될 장학론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술문 결론 작성에 대해서 한 15분간에 걸쳐서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장학론에 대해서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서 결론 쓰기 방법에 대해서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직접 논술문을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결론 쓰기 요령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론에서는 어떤 문제 제기, 독자를 관심을 끌 수 있는 필요성 제기와 문제 제기를 했다면, 본론에서는 자기의 주장을 논증을 통해서 주장을 펼쳤죠. 그러면 이 결론에서는 서론, 본론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답이 나와야 돼요. 자, 결론에 들어가야 될 핵심 키워드 내용은 이거예요. 단도직입적인 요약 정리,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요약해서 자기 주장의 어떤 평가가 되는 그런 내용을 포함을 시키고 또 전망을 하면 돼요. 전망. 자, 여기 결론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방금 얘기했던 요약, 그 다음에 자기의 주장 얘기하고 전망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결론은 이 세 가지가 전부예요. 결론. 지금 얘기 제가 하고 있는 건 거의 곁가지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본론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고 그리고 전망하면 결론은 마무리가 돼요. 자, 환경 문제에 대한 주제에 대한 결론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 개인적 의식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음은 이미 증명되었다 라는 단도직입 문장으로 지금 본론에서 제기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어요. 따라서 환경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가 병행되어야 한다라는 게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는 내용이에요. 자기의 주장은 규제가 없는 홍보는 반향 없는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으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들어서 자기의 주장을 얘기했네요. 다음 전망은 어떻게 전망했나 한번 볼게요.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가능한 법을 만들고 이와 함께 의식 교육도 병행해 나간다면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요약, 자기 주장, 전망. 이게 결론에 들어가는 핵심 키워드들의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그냥 결론에 쓰여진 내용을 봤으니까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 자, 결론에서 들어가야 될 첫 번째 단도직입 요약 정리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본론의 주장, 이유, 근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함축적으로 요약 정리를 해야 돼요. 요약 정리는 본론의 주장을 함축적으로 또 다른 자기만의 문장으로, 본론의 문장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또 다른 함축적인 용어로 요약 정리를 하는 게 관건이에요. 단도직입 처음에 결론 시작할 때 결론이 5줄, 6줄이 있다고 하면 이 단도직입 문장은 한 줄이나 한 줄 반 정도의 문장이 들어갈 텐데, 단도직입 문장은 주제와 관련되는 명언이나 금언이나 속담이나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해도 무방해요. 중요한 건 본론의 내용을 대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단도직입 문장을 시작을 해서 요약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단도직입 문장과 요약 정리 이해할 수 있겠죠? 내 주장의 평가. 이건 자기 주장을 결론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내 주장이 어떤 의의가 있으며 내 주장을 받아들였을 때 효과를 말할 수 있다. 또한 내 주장에 대한 한계점을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자기 주장을 결론에서 자기 주장을 얘기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사회적 의의 전망. 결론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은 요약 정리, 자기 주장, 전망이라고 했죠. 내 주장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의를 제시하는 것이에요. 전망은. 내 주장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의를 제시를 해요. 이때 새로운 쟁점이나 주장을 또다시 내세우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새로운 쟁점이나 주장을 본론에서 내가 애써서 자기의 중심 문장, 그 다음에 뒷받침된 내용으로 논증을 통해서 이미 설득을 해 놓았는데 또 다른 쟁점이나 주장을 여기서 내세운다라고 하면 다시 본론처럼 이걸 논증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전망에서는 내 주장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의를 제시하고 쟁점이나 주장을 내세우면 또 다른
내세우면 안 되고 어떤 이 주제에 대한 자기 전망 또는 사회적 전망, 학교 단위 전망, 교육청 단위 전망, 나라 전체의 어떤 이 정책을 어떻게 입안해야 된다는 그런 전망이 들어가면 결론은 마무리가 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예시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본론 쓰기 요령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듣고 이해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결론은 일단 서론에 본론에 답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망을 하는 거고, 자, 본론에서 주장한 근거를 요약하는 거고, 서론의 답이 제시가 돼야 되고, 남은 과제를 제시하는 제언이 포함되어야 되고, 서론 본론에서 세부적으로 전개했다면 결론에서는 답이 나와야 되고, 주제를 확장하여 전망을 제시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자기 주장을 제시하는 거하고 주제를 확장해서 전망을 제시하는 거하고는 틀리죠. 엉뚱하게 논제를 또 다른 어떤 자기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만약에 창의력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창의력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청 단위에서 교사들의 연수를 개발하고 학교 차원에서 학교의 어떤 창의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에서 들어가야 될 내용은 본론에서 제기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또 전망을 하고 이러한 내용이 결론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결론 쓰기 방법에서 내나 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서론의 문제 제기와 호응이 돼야 된다라는 말은 현재 사회에서는 과학적 지식만을 추구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서론의 문제 제기와 호응을 하고 주제의 확장이네요. 자기의 어떤 주제의 확장. 인간이 행복한 사회는 과학적 지식만으로는 어렵다라는 주제의 확장. 핵심적인 주장에 대한 어떤 전망. 자, 어떻게 전망을 했나 한번 볼까요? 인간적 가치에도 관심을 갖고 성찰이나 지혜의 암도 함께 추구할 때 보다 나은 미래가 열릴 것이다 라고 주제를 확장하면서 전망을 했네요. 자, 다음은 또 한번 볼까요? 결론 쓰기 유의사항에서 유의사항. 변론가와 명확한 구분이 돼야 돼요. 본론의 단순 요약을 피하고 함축적으로 요약해야 된다. 서론 결론에 호응, 연결이 돼야 돼요. 서론에 대한 답이 결론에 나와야 되겠죠? 본론과 명확한 구분을 해야 된다. 본론에서 논제에 대한 논증으로 근거를 들어 주장을 했다면 결론에서 답을 제시하고 본론을 함축적으로 요약, 제언, 전망. 이게 전부예요. 전부. 다 나와 있죠? 자, 요약하고 전망하고 자기의 주장을 들어서 답을 제시하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결론에 쉽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자기 주장 펼치고 요약하고 자기 주장 펼치고 전망을 했을 때 그렇다면 요약은 어떻게 해야 되나? 단순히 본론의 주장들을 단순 요약하지 말고 또 다른 말로 함축적인 말로 포함해서 세련되게 본론에 자기의 주장을 요약을 해서 결론에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축적으로 요약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사설이라든가 논술문
좋은 논술문을 많이 읽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쉽게 논술문을 쓸 수 있겠죠. 자, 서론 결론의 호응에서 서론에서 주장한 서론에서 본인이 서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겠죠. 문제 제기를 했어요. 문제 제기하고 필요성 제기도 했어요. 또 본론에서 주장을 했겠죠. 그러면 결론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연관되는 내용이 결론에 나와야 되지. 본인이 좋은 문구라고 엉뚱한 격언 어떤 그 내용을 좋은 아름다운 문장을 포함시킨다고 좋은 논술이 안 된다는 거죠. 서론 본론에 주장한 내용을 자기가 함축적인 세련된 말로 포함시켜서 요약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전망을 하면 결론이 마무리가 돼요. 이런 형태로 결론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본론 내용 정리. 본론에서 주장한 내용을 함축적이면서 이렇게 제시를 하라.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 무슨 말이냐면 주장을 본인이 본론에서 주장했다고 하면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야 되겠죠. 답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논술 평가자, 즉 채점하는 사람들에게 서론에서 문제점과 필요성을 언급했으니까 결론에서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본론에서 주장한 내용을 또 다른 함축적인 말로 자기의 주장을 답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전망은 따라서 국가는 평등한 복지,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이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전망. 사회적 의의를 읽은 사람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이러한 것들을 전망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뒤에 있는 결론문이나 여러분들이 이 다음 시간에 한번 작성해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결론에 반드시 포함해야 될 내용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 놨는데 결론에 반드시 포함돼야 될 내용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본론의 요약, 자기 주장, 전망이었죠. 본론의 요약, 그 다음에 자기 주장, 전망 이 것들은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여기 나와 있죠. 내 주장에 대한 요약과 평가, 내 주장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전망. 이게 결론이에요. 자, 이제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방금 봤으니까. 본래 복지정책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작용해야 한다. 라고 단도직인 문장으로 시작했어요. 복지정책 또한 활성화되어야 한다. 교육이란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 큰 그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자기 주장을 일단 펼쳤죠. 이 서론과 본론에 대한 호응되는 내용으로 단도직인 문장으로 일단 시작했고 자기 주장을 펼쳤어요. 전망이 나오겠죠. 사회적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평등과 협력의 정신이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자기 주장이 될 수 있겠네요. 따라서 국가는 평등한 복지,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결론은 서론이 만약에 천자의 논술이라고 하면 A4 용지 서론이 5줄, 본론이 20줄, 결론이 5줄 정도 되는 분량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결론에서 중요한 건 요약 정리하기. 그 다음에 자기의 주장 얘기하기, 사회적 전망하기예요. 자,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선생님이 읽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길 바라요. 현대 사회는 인터넷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그 중요성과 역할이 커졌다라는 단도직인 문장으로 시작을 했네요. 서론에서 주장한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한
요약을 하겠죠. 따라서 인터넷 중독을 염려하여 청소년을 무조건 인터넷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인터넷을 올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도 필요하다. 라고 이제 자기의 주장을 펼쳤죠. 본론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펼쳤어요. 다음 전망이 나오겠죠. 인터넷 사용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나라도 정보 강국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앞에 나와 있는 본론을 요약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본론에 대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전망하고 하면 결론이 요약이 돼요. 자, 이와 같이 이 짧은 시간이지만 결론 작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예제를 들면서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은 작성이 이러한 요소로 작성이 되는구나 라고만 이해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2시간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